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어떻게 그 변방의 철저한 아웃사이더가 말 그대로 프랑스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기회주의적이면서도 천재적인 놀라운 권력 장악의 여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신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이었던 CS의 이 말,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아이러니를 완벽하게 찔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의 목을 자르겠다고 시작한 혁명이었는데 결국 황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주인을 스스로 모시게 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첫째, 혁명이 만든 권력의 공백. 둘째, 코르시카 출신의 아웃사이더. 셋째, 전설을 만들어낸 마스터. 넷째, 현대국가의 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의 역설까지. 자, 그럼 그 혼란스러웠던 혁명의 한복판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혁명이 만든 권력의 공백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나폴레옹이 처음부터 완벽한 무대를 자기 손으로 다 세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프랑스 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만들어낸 아주 특정한 빈틈을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7889년에 혁명이 터지고 나서 프랑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죠. 특히 1793년에서 94년 사이 이 공포정치 기간 동안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끔찍하죠? 그 뒤를 이은 총재정부는 어땠냐고요? 부패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얼마나 지쳤겠어요? 낡아빠진 정치판 밖에서 온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이 지옥 같은 혼란을 제발 끝내주기를 다들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혁명 이전 구체제, 그러니까 앙시eng 레짐 하에서는 고위 장교가 되려면 무려 4대째 내려오는 귀족 혈통을 증명해야 했어요. 능력? 그런 건 상관없고 핏줄이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혁명이 이 귀족들의 독점권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오직 전장에서 증명된 능력, 오직 능력만이 진급의 기준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혁명군이 탄생한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재능 있는 아웃사이더가 쏙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나폴레옹 맞춤형 빈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두 번째 파트, 코르시카 출신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수학, 포병, 그리고 기회. 과연 이 변방의 아웃사이더는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나폴레옹은 파리 한복판의 화려한 귀족 가문 출신이 전혀 아닙니다.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몰락한 하급 귀족이었죠. 심지어 그 섬이 프랑스 땅이 된 지 고작 14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슬아슬하게 프랑스인이 된 겁니다. 파리로 유학을 갔을 때는 그 강한 코르시카 억양 때문에 동급생들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죠.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자립심, 그리고 언어의 장벽 따윈 필요 없는 수학이라는 무기를 주고 포병병과에 들어가서 이 불의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깨부숴버립니다. 그의 초고속 승진은 3번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첫째, 1793년 툴롱 포위전. 여기서 나폴레옹은 남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기하학적 각도를 딱 계산해내서 적의 정박지를 타격합니다. 둘째, 1795년 방데미에르 반란 때인데요. 도심 한복판에 대포를 쏴버리는 엄청나게 과감한 결단력으로 붕괴 직전의 정부를 구해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26살, 26살이라는 믿기 힘든 나이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역사의 전면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온 유럽이 이 젊은 사령관의 승리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레티치아는 딱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끝없이 치솟는 아들의 영광 속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운명의 반전을 경계했던 어머니의 무소울이만치 현실적인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요? 위대한 정복자 이면에 있는 아주 인간적이고도 흥미로운 일화죠. 세 번째, 전설의 마스터 파트입니다. 전투의 천재로만 알려진 나폴레옹. 사실 그는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군대 배치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치밀함을 보여준 프로파간다의 마스터였습니다. 그가 파리로 보낸 철저하게 계산된 회보들을 보면 현실과 얼마나 달랐는지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르콜 전투에서 그는 삼색기를 펄럭이며 앞장서서 돌격하는 불굴의 영웅으로 묘사됐죠. 실제로는 부하들한테 떠밀려서 늪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집트 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승리와 로제타 스톤 발견으로 멋지게 포장됐지만 현실은 영국 해군에게 함대가 완전히 전멸당하고 전염병까지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령관 본인이 군대를 통째로 버려두고 탈출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중이 믿은 건 현실이 아니라 그가 치밀하게 써내려간 신화였다는 겁니다. 넷째, 현대 국가의 건설입니다. 나폴레옹을 단순한 정복자나 선전거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1799년부터 1804년 사이 그가 현대 프랑스라는 국가의 뼈대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했는지 한번 보시죠. 12에서 1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나폴레옹의 하루 업무 시간입니다.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엄청난 집중력으로 일에 매달렸어요. 잠은 하루에 고작 4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잤고요. 더 놀라운 건 비서들을 여러 명 앉혀놓고 군대 배치부터 조세 정책, 심지어 가족 생활비 문제까지 완전히 다른 주제의 편지들을 동시에 구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용의 흐름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괴물 같은 집중력이죠. 그 초인적인 업무량은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을 쏟아냈습니다. 넓고 복잡한 관습법을 하나로 통일한 나폴레옹 법전, 혁명 내내 골칫거리였던 갈등을 싹 봉합해버린 교황과의 종교협약, 그리고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도지사 제도를 만들었고요. 엘리트를 키워내는 학교인 리세, 통화를 안정시킨 프랑스은행, 능력에 따라주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졌는데 오늘날까지도 현대 프랑스를 지탱하는 행정적, 법적 뼈대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을 쌓는 와중에도 그는 정치적 선전이라는 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1800년에 있었던 마렌고 전투를 볼까요? 초반에는 진짜 완전히 패배할 뻔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부하 장군들인 드제와 켈레르만이 기적적으로 나타나 구해주지 않았다면 끝이었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쓴 공식 회보에서는 이게 어떻게 둔갑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치밀한 기만 전술과 통제하에 이루어진 전략적 걸작으로 완전히 다시 쓰여졌습니다. 권력을 굳히기 위해 자기 입맛대로 역사를 마사지하는 그 탁월한 솜씨,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황제의 역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가 도달한 곳,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절대 권력을 향한 그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1799년 쿠데타로 제1통령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1802년에 국민투표를 명분 삼아 아예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는 종신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4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대관식에서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연출하죠. 교황이 씌워주는 관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황제의 관을 머리에 쓴 겁니다. 신의 은총이 아니라 오직 내 힘, 그리고 국민의 뜻으로 왕관을 썼다는 이 고도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프랑스는 혁명을 뒤로하고 다시 군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나폴레옹은 입버릇처럼 자기가 혁명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이상을 겉으로는 훌륭하게 포장했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무시무시한 비밀 경찰들이 사람들을 감시했고 신문과 언론은 철저하게 검열당했습니다. 수많은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혔고 권력은 오로지 단 한 사람, 나폴레옹에게만 집중됐죠. 민주주의의 탈에 쓴 완벽한 권위주의 정권 그 자체였던 겁니다. 당시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의 이런 폭주를 지켜보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여기 야망의 자련적인 한계가 없는 한 사내가 있다. 동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그 깊은 배신감은 천재 음악가 베토벤의 일화에서도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혁명의 영웅이라고 굳게 믿고 그를 기리는 교향곡을 작곡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격분한 나머지 악보의 헌정사 페이지를 퍽퍽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근대적인 제도를 확립해서 온 유럽에 전파했던 혁명의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그저 자기 권력의 발판으로만 써먹고 독재를 완성한 궁극의 파괴자였을까요? 이 거대하고 매혹적인 역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한 남자의 치열했던 인생 궤적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와 권력이 가진 진짜 얼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